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는 뉴스 특보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국내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구자웅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방역 당국에서는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달라 재차 당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공기 흐름이 좋은 개방된 공간에서는 개인 또는 소규모 가족 단위로 다니는 것이 좋고, 대규모 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삼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말에도 방심하지 마시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네, 이런 당부 속에서요, 부차장님.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잘 지켜주면서 이제 오늘 한 자릿수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 같은데 좀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 수가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2명씩 있었고요. 인천과 경북에서 1명, 그리고 이 검역 과정에서 2명이 확인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나타난 것은 지금 한 2달 만인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백 교수님, 이 정도면은 코로나19 거의 다 잡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아주 희망적인 숫자이긴 합니다. 살펴보면은 8명 중에 5명은 해외로부터 입국한 사람이고, 국내에서는 서울, 대구, 경북 1명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진단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도 진단수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입국자 자체가 줄어들고 또 확진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접촉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진단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특히 주말에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 화요일부터 지난 주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노출들, 총선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꽃놀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 우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예천에서의 밀접한 접촉이 아닌 일단 이 지역사회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감염원을 지금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포천의 투석 환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도 아직 다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또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신천지 교인인 이 확진자였던 사람들이 재감염이 됐을 수도 있다는, 재확진이 됐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합쳐서 3명이 논산훈련소에서 확진이 됐는데 이분들이 다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신천지에서 어느 정도 지금 예배라든지 이런 교류가 일어나서 전수조사를 다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우려되긴 하지만,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진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규모 집단 감염,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직은이라는 의미가 지금 국내에서 0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즉 지난주일에 이 노출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노출이었을 때 지역사회 감염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볼 수가 있고, 또 사실은 아마 방역당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전체 국민들 중에서 여론조사처럼 모니터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는지, 또는 감염되었다가 나았는지, 아니면 한 번도 감염된 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측정해보고서 이것들을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우리 방역 방침을 세워볼 필요도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네. 백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논산 훈련소 입소자 가운데서도 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자웅 차장, 이 좀 상황도 설명 좀 해주시고, 네. 이 어제 좀 난리가 났다고 해요. 입영시킨 사람들, 어머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도 혹시 이거 감염된 거 아니냐, 혼란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자 2명에 대해서 이제 귀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귀가 조치를 했지만 처음 발생한 것은 이게 4월 13일입니다. 이 4월 13일에 입소한 훈련생 중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15일과 17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한 명씩 총 3명의 이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네. 이 확진자들의 이제 공통된 특징은 이 신천지 교도이거나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바로 이제 귀가 조치를 했고 추가 이렇게 격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소 단계에서부터 별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병, 장병하고 뭐 섞여서 이 감염될 우려는 없지만 어쨌든 군복무를 위해서 그 입영한 입소 훈련병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 지역사회 감염 그리고 이 집단 감염의 우려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선별 진료소에서 먼저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훈련소에서 입소하는 장병들은요, 우선 코로나 그 확진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확진 판정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이제 훈련병들하고 이제 네. 같이 훈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 다른 이 장병의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장 6일의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걱정이 큰데요. 먼저 정세균 총리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4월 말부터 5월 초 이른바 황금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장별로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최대 6일 연속 쉬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주신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무증상 감염의 위험 속에서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크게 늘어나면 우리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수도 있습니다. 네. 황금 연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뭐 호텔들 예약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실은 황금 연휴에 어디 가볼까 하고 좀 알아봤는데. 알아보셨습니까? 네, 알아봤는데. 어디로 좀? 근데 저기 방도 별로 없어요. 예약이. 이미 예약이 다 네. 차가지고요. 뭐 제주도, 뭐 그렇죠. 강원도 이쪽 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제 해안가 쪽 아무래도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한 건데 내륙 쪽보다 해안가 쪽이 그래도 이렇게 좀 뭐 바람도 잘 통하고 그래서 좀 낫다고 생각하는지 진짜. 확진자도 예, 많이 좀 안 나오는 그러니까 측면이 제주도랑 있- 그렇죠. 저 동해안 쪽이랑 그 제주도 쪽에 확진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꽉 차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한계를 도달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왜냐면 사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부터 2, 3, 4, 뭐 세수는 한 3개월째거든요. 그동안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도 못 가, 뭐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가, 뭐 회사도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집에 갇혀 있으니 집콕만 하고 있으니 조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처럼 우리나라가 코로나 환자 숫자 계속 늘어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더 참아야지 이럴 텐데 지금 어쨌든 우리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국민의 입장에서 눈에서 보면 확진자 수 확 줄었거든요. 그 확진자 수는 어쨌든 확 줄었는데 계속 집에 있으니까 점점 힘들어. 그런데 황금 연휴야. 그러면 이제 밖으로 좀 나가고 싶은 이 욕구들이 생겨요. 네. 아마 그래서 조금들 이 황금 연휴 때 밖으로 좀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그게 사실 걱정이 좀 되니 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에 있는 국민들도 힘들고 밖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손님 계속 없는데 황금 연휴 때라도 장사를 좀 해서 그래도 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제 이것까지 만약에 또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자영업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전문가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 교수님. 지금 보면 이제 더 이상 참기 힘드신 것 같아서 나오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했어요. 어떻게 좀 나가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즐기는 게 나은 겁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즐긴다기보다 여러 가지 이제 휴식?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은 야외에서의 노출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야외에서 여러 가지 뭐 꽃놀이라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2차하고 뭐 이런 것들 밀폐된 실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그렇죠. 뭐 이런 것 좀 잘 지키고 다 잘 지켜서 괜찮을 손 텐데. 씻게 하고 마스크 쓰고 뭐 다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일본의 그 유행 분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3월 20일 날 황금 연휴가 있은 이후로 일본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이 노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방역 당국에서 생각하는 만큼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기관에서의 이 감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뭐 닭꽃놀이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은 곳 혹은 뭐 아까 말씀하신 바닷가에서도 거리 잘 두고 자가용으로 간다면은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식구들끼리 가는 건 모르는데 여러 부부가 같이 간다든지 여러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지역 상인들도 호텔도 뭐 모든 데가 지금 다 문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여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 연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우리의 모든 방역, 모든 국민들의 노력이 한 방에 없어질 수도 있는 숲으로 돌아갈 수도 그렇죠. 있는. 숲으로 돌아갈 공든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 선제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돌다리를 완전히 몇 번이라도 두들겨 보고서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고심을 하시는 게 좋겠군요. 예, 마지막 한 단계라고 보시고 이번 월말 연휴 끝까지는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지 이 마음을 풀어놓고서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부에서도 마음을 졸이는 것 같아요, 부처장님. 네. 하나 더 여쭤볼게 이제 오늘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연장을 할지 말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그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원래 2주 전에 그 대책본부가 발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초중고 뭐 온라인 개학이긴 합니다만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이제 일상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듯한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칫 이런 그 방심을 틈타고 추가 이 확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아마 고강도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중강도 정도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 황금 연휴라고 하는 4월 말과 5월 초 2주 정도는 좀 더 연장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오늘 오후 2시 정도면 이 재대책본부에서 이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아마 그 발표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왔기 때문에 이 10명 이내로 확진자가 대폭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칫 방심하면 10명 아래로 줄었던 확진자가 다시 이 뭐 2자리, 3자리 숫자로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만약에 좀 연장을 한다라면 이 정부 방침에 좀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육 현장일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이제 서버가 폭주가 되면서 아이들 수업에도 이제 뭔가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등교 개학을 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추세가 예를 들면 50명 이하로 일주일 동안 지속되고 4월 말부터 이런 원격 수업과 등교하는 수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1학기 등교 개학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 연휴 중 외부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보면은 정세균 총리가 1학기 등교 개학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학식도 못 해보고 2학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우리 입학식 9월에 해야죠, 뭐. 아, 9월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정 총리 얘기에 따르면 아마 내부적으로 저렇게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 총리가 이제 분위기가 어쩌면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서 이제 가정법적인 어법을 쓰긴 했는데, 총리가 사실은 아무런 어떤 근거라든지 그런 것 계획 없이 저렇게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아마 어쩌면 어려워질 수도 못한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교육부총리 산하에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1학기의 개학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를 아마 상정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을 좀 세우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제 예측이 좀 가능하고 지금 보니까 뭐 온라인 계약식 같은 거 한 것 같아요. 입학식도 아마 온라인 입학식 한 것 같고 뭐 선생님 얼굴 보고 그런 것들은 뭐 9월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학교의 개학이 가지는 의미가 예를 들면 학교가 개학을 한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이걸 완전히 푼다는 얘기거든요. 자, 학교는 내일부터 가십시오. 근데 황금연휴에는 집에 계세요. 이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학을 푼다는 얘기는 모든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 조치를 완전히 푼다는 의미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개학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9월에 개학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참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올 1년을 통으로 그냥 온라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고3이에요. 고3 같은 경우에는 다 고1, 고2만 해도 그나마 좀 나은데 고3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수능이 있고 입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교육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네. 사교육 그렇죠. 받는 사람은 네. 있을 수 있는데 사교육 못 받는 사람들은 계약을 그럼요.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니까. 뭐 사교육 받는 사람, 아니 뭐 어차피 학교 가도 별로 없는데 그냥 잘 됐다. 인터넷 강의하고 나 과외하고 학원 다닐래. 이럴 수 있는데 정말 이 학교의 공교육에만 의존해야 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계약이 늦어지면 하루가 하루수록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 마련가 제일 중요하다. 무슨 뭐 초등학교 저학년 뭐 돌봄 교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고3이다. 이 문제에 대한 걸 이런 좀 대비책, 대응, 차선책 같은 것들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능 진도도 못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별로 본인의 환경별로 학교별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거 우리가 온라인 계약 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특목고나 굉장히 시설이 좋은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온라인 수업과도 많이 해왔으니까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일반고는 아직까지 와이파이 망도 깔려있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무슨 온라인을 계약을 하란 말이냐라는 그런 현장의 불멘 소리가 있다는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강의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EBS로 대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적으로 학교 수업에 의존해서 온라인 이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불안해지는 거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니 뭐 나는 어차피 학교 수업보다 인강 많이 들었어. 그리고 뭐 지금 과외 선생님 오면 되고 저 대치동 학원 가서 학원 들으면 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 계약이 늦어진다고 해서 수능 준비에 크게 타격받을 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학교 왔다 갔다 안 하거나 집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 좋구만. 이렇게 보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면 이 교육 그나마 그동안에도 뭐 공교육과 사교육이 교육 격차 때문에 이 교육 불평등 얘기가 많았는데 이 온라인 계약, 학교 계약이 늦어짐으로써 이 공교육과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교육 격차가 커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교육 격차 얘기해 주셨는데 당장 내일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 온라인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구차장님, 네. 이런 계약을 놓고 뭐 학부모 계약이다 혹은 할머니 계약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 1, 2학년 그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계약이 참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보내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학교라는 공간과 학생님이라는 어떤 이제 그 지도 교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 초등학교 1, 2학년 또 3학년까지 이 저학년 학생들이 이 모니터를 통해서 수업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주의력이 좀 산만한 경우가 있거든요. 1시간 동안 앉아서 화면을 집중해서 본다는 것, 이것이 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이 화상을 통해서 그 진행되는 수업을 좀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 이 저학년의 어머니라든지 또는 어머니가 이제 일하시는 경우에는 이 할머니가 옆에서 이 화상 원격 수업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함께하는 계약이 되고 또는 할머니가 함께 도와줘야 되는 계약이 될 수 있다. 그만큼 학부모의 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일자리 문제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팬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요. 20만 명 가까이 지금 화면에 딱 좀 보면은 2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그 악화된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네. 일시 휴직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걸로 나오네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일단 지난달보다 한 30만 명 이상 이렇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일시 휴직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직장에서 그 유급 휴직을 하든 무급 휴직을 하든 6개월 이내에 다시 취업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휴직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네.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아마 네. 이제 6개월 후에 이 사람들은 재취업이 돼서 일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쉬고 있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몇십만 명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운수, 그다음에 여행업, 숙박업 이런 그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지금 그 모든 국민들이 지금 자택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 통계에 잡히다 보니까 일시 휴직자가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3월 달에도 30만 명 정도가 일시 휴직자가 늘었는데 4월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 3월 말부터 지금 4월 하순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거나 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단기 취업을 했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 절벽이 아니라 정말 이 고용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상황들을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통계청 목소리 먼저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그 지표상으로는 취업으로 갈 수도 있고 실업으로 갈 수도 있고 비경으로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일시휴직자입니다. 규모나 정감 측면에서 83년 3월 이후에 아마 이래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관련된 부분은 그 예전 메르스라든지 사스 때하고 또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네, 4월은 더 악화될 것 같은데요, 자 변호사님. 지금 이게 뭐 악화된다고 해도 얼마나 악화될지, 또 얼마나 장기화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청도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주식 어디까지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알게 되면 그걸 알고 정부든 아니면 뭐 기업이든 간에 가게는 대책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안 좋다는 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면 정부고 기업이고 경영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전 국민한테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당시에 이제 야당의 이제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 비판했던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어디까지 나빠질지 모르는데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할지 모르는데 지금 다 쓰면 나중에 어떡하고,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실업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한 어느 정도 선에서 실업자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금도 주고 뭐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정부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고록스럽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네. 외환위기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만 외환위기가 안 좋은 거, 전 세계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가 정신 차려서 물건 외부에 팔면 금방 달러 들어와가지고 극복할 수 있었던 거고, 금융위기 같은 거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였기 때문에 시스템만 바로 잡아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한 번도 가지 못하던 이 전염병 때문에 생긴 경제 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과 정부도 어려운 거죠. 네. 여기서 제일 궁금하신 거 이걸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휴직하신 분들도 많고 실직하신 분들도 많아서 당장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부처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100% 지원금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총선을 거치면서 이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이 소득 하위 70%에서 이 전 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좀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원내대표인 이인영 대표께서 이 총선 때 모든 국민에게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국민께서 180석이라는 이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집권 여당에게 이게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국민에게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좀 지원해라, 이런 그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 기획재정부와의 어떤 이제 당정 협의 과정일 텐데,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지원할 것이냐, 또 어떤 재원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합의가 된다라면 뭐 빠르면 5월 중순 정도면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고위당정청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일자리 충격 상황과 재난지원금 지급 폭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해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듯합니다. 반면 일본은 확진자 수가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수일 기자, 먼저 미국 소식부터 전해주시지요.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7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가 지난달 19일 10만 명 선을 처음 넘은 이후 한 달 만에 7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어제 신규 확진자가 2만 6천여 명을 기록하는 등 하루 신규 확진자 증가폭은 확실히 꺾인 모습입니다. 지난 10일 3만 5천여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만 명에서 3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뉴욕주에서도 가파른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데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신규 입원자나 감염자가 3월 하순 수준인 2,000명에 그쳤다며 안정기를 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누적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를 추월했다고요. 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나흘째 5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NHK 통계에 따르면 어제도 일본에서 58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712명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가 11,145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오늘 기준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17명이 늘어난 23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선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에 갈팡질팡하면서 정권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박수희 기자 리포트 방금 그 전화 연결을 들었는데 백 교수님, 미국 상황 지금 안정세 접어든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안정세라기보다는 이 강력한 이동 금지하고 직장 폐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방역 효과가 나타나서 일단 증가 추세 자체는 멈췄다고 볼 수는 있죠. 확진자, 사망자, 입원자들이 정점을 지나서 약간 줄어드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72만이 벌써 감염이 되어 있고 3만 8천 명이 사망했거든요. 아, 그럼 제가 아까 이제 안정세로 접어든 것 같다라고 한 거는 제가 좀 이제 추측을 한. 안정세인 것은 맞죠. 안정세라는 의미는 이 증가세가 완전히 좀 더 올라가지 않고 꺾이는 부분은 있으니까 안정세이긴 하지만 이 안정세라는 게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72만 명이 감염되었고 3만 8천 명이 지금 사망을 했거든요. 사망률 자체가 5%도 넘어가고 있어요. 이 상황은 사실은 의료 공백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이게 취약계층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이 좀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이죠. 즉, 이 봉쇄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 정부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상황. 뉴욕주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뭐 텍사스주나 이렇게 좀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 사회 활동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푸는 것이지 지금 이 봉쇄를 푼다는 의미는 강력한 봉쇄, 우리와는 다른, 우리는 민주적으로 봉쇄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거리두기였는데 미국은 봉쇄하고 직장 폐쇄하고 다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원래는 뭐 10만에서 20만 정도 사망할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6만 5천, 7만 정도니까 굉장히 선방하는 것이라고 트럼프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건 방역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숫자가 안정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단기적으로 뭔가 평가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교수님이 미국 상황 분석해 주셨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가 이제 전달이 되는 부분이 지난달에 방역 체계, 우리나라 방역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이번 통화에서는 좀 더 칭찬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 애는 칭찬도 더 늘어놓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총선 승리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대선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총선 큰 승리 축하하고 한국의 코로나 최상의 모델이다 저 얘기. 저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부럽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뒤에 엎었습니다. 처음에. 네. 미국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가 더 심했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사실 이가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코로나 대응을 만약에 잘못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야 이거 너무 못하는데 코로나 대응 잘못하는데 이러면 사실 총선 결과가 좋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도 좋았고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총선도 집권 여당에 승리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도 코로나 잘해서 대선 이겨서 재선 가지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건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에 대한 어떤 극찬과 총선 승리 축하 그 밑바닥에는 어떤 부러움이 좀 깔려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봐요.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뭐 부러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단순 부러움만은 아닐 것 같아요. 구체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하자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하자고 했을까요? 네. 칭찬 뒤에는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그 주한미군 그 방위비 그 분담금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한미 그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면서 주한미군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수천 명이 지금 이 무급 휴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안이 지금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 진단 키트를 이 조속히 이 확보해서 더 많은 이 환자들을 좀 검사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네. 그만큼 이제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고 또 한국이 방역을 잘하는데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이제 진단 키트를 이 확보한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협조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좋은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덕담을 하면서 이 실리적인 측면을 좀 꾀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것 중에 하나는 진단 키트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총선에서도 이겼으니 방위비 분담금을 이번에 좀 대폭 높여서 타협하자. 뭐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뉘앙스도 좀 깔려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자, 교수님. 중국을 향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비판을 했는데 이제 얘기를 같이 한 게 중국이 사망자 수를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중국은 사실은 처음부터 전체적인 환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 또 뭐 여러 가지 발생 현황, 역학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투명치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확실히 있고 이 문제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는 이런 시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은 다 중국 탓이지 나는 잘했는데 중국이 잘못해서 이런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중국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으로 넘기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지 실제로 실제 우한에서 폐렴이 생겼을 때 이 상황부터 모든 것들이 다 거의 클리어하게 알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생긴 것도 우한의 연구소에서 생긴 것이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WHO하고 중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이것은 다 중국 책임이다. 이런 식의 논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중국 상황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중국은 계속 뭐 사망자 수가 얼마 전에는 이제 몇 개월간 그 추산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잡히지 않았던, 집계되지 않았던 이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거고 최근에는 사망자 수나 확진자 수가 거의 없어요. 뭐 그렇죠. 이러면은 거의 종식 단계. 예,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이 무증상자이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당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 무증상 감염자는 사실은 확진자에 집어넣지를 않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무증상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 또 이들에 대한 동선의 확보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확진만 되면 바로 동선 찾아가고 확진자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물리적인 봉쇄, 즉 베이징 같은 데 못 들어오게 하고 뭐 2주 격리하고 진단하고 이런 식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 사회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는 그 통계를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방역도 우리보다는 지금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중국의 통계를 제대로 알 수 없어서 확인이 조금 힘든 상황인 거군요. 네. 네, 중국에 이어서 이웃나라 일본 상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장님. 네, 일본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를 넘어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하루하루 지금 그 확진자 수를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예. 마치 우리나라가 그 신천지가 이제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하루에 수백 명씩 늘어났던 상황이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지난 18일에는 584명으로 가장 많은 이 확진자 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이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확진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37.5도 이상 고열이 4일 이상 지속되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확진 검사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 검사를 뭐 유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그 검사를 하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좀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당분간 이 확진자가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처가 늦으면 피해도 클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의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일본? 근데 왜 이렇게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겁니까? 일본은 의료 선진국이고 방역도 선진국이었는데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후진국입니다. 일단 초기부터 방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라고 그러는 것도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것이 권고 수준이에요. 권고 수준으로. 네,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안 하면 한 40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다 하는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이 거리두기 출근하기가 안 되는 이유가 일본은 결제 받으려면 도장 하나 받으려도 출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자정부가 돼갖고 인터넷으로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주민등록 하나 할래도 자기 동네까지 가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이 너무나 늦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은 방역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느냐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지금 막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우려가 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희망적인 소식 하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요, 임상시합에서 좀 효과가 있다라는 치료제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There are promising therapies produced by Gilead, and that's remdesivir. It seems to have a very good result having to do with this virus.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요, 부차장님. 네. 렘데시비르 어떤 겁니까? 네. 이 렘데시비르는 그 신종플루의 이 치료제인 이 타미플루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이 치료제인데요. 네. 미국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을 했고요. 당초에는 그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을 했는데 효능이 떨어져서 실제로 시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임상 실험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빠르면 2년 6개월 이내에 이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장 상용화는 되지 않더라도 곧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발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희망 섞인 낙관적인 이런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렘데시비르가 어떤 구원의 어떤 빗줄기가 될 수 있을지. 예, 제일 가능성이 높은 약이긴 한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6개월 후에 개발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약의 일단 중요한 점, 이 약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지만 사실 에볼라에서는 잘 듣지를 않았어요. 다른 약보다도 못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의 그 증식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중증일 때 치료 효과는 사실 미미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임상 결과들도 중증에서의 결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면서도 또 그 시카고에서의 병원에서의 것은 실제 임상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치료제가 지금 중증인 환자들한테 그 주사제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경구로 쓸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야만 경구약. 예. 경구약이 개발되어야만 쓸 수 있고 거의 어느 치료 시기에 이것을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약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약도 많이 필요한데 이 약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고 많이 만들 수 있는 약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작용도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다 증명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제일 가능성이 있는 약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군요. 네. 네. 검증을 거쳐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이번 총선은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까지 합쳐서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소수 정당 참여를 보장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는데도 오히려 거대 양당만 이득을 봤습니다. 양당 모두 위성 정당이란 꼼수를 부렸기 때문인데 이 위성 정당들이 또 다른 꼼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철중 기자. 네. 또 다른 꼼수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기존 모정당과 통합하지 않고 별도 교섭단체로 남는 겁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당초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 합류하겠다고 말했는데 선거가 끝난 뒤 대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백은 공동대표는 통합 논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한국당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원유철 대표는 정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통합당 합류와 교섭단체로의 독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통합에 미적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 추천권 때문입니다. 총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대통령에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데요. 이 추천위원 2명이 야당 몫입니다. 만약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가 돼 한 명 몫을 받는다면 여권이 원하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미래한국당이 별도 교섭단체로 되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섭단체 기준인 의원수 20명을 채우려면 두 당 모두 의원 꿔주기 꼼수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꼼수가 꼼수를 정당화해 또 다른 꼼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욱 계명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연결해서 전해준 것처럼 또 다른 꼼수들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각 당별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그러니까 지지 차원 속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죠. 네. 통합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서로 눈치 싸움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꼼수 정치는 20대 국회에서 이제 막을 내려야죠. 막을 내려야 된다. 의원 꺼주기를 하고 우리가 위성정당이라는 단어도 사실 생소한 것이 우리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했는데 또다시 위성 교섭단체까지 만들어가지고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다.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투표할 때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인 걸 알고 비례대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상 비례대표를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당의 비례대표라고 간주하고 이들을 뽑아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이거는 국민들과의 어떤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지금 19석, 17석이잖아요. 그럼 또 의원 꺼주기를 하던 거기서 또 야합하는 행위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21대까지 꼼수가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고요. 21대에는 좀 원칙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180석을 가진 여당이 이걸 먼저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협점을 만들어서 즉 결국에는 이제 후보자 추천권하고 대국민 약속을 바꿔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두 당이 사실상 타협을 해가지고 공직자 추천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합의를 본다면 이런 문제는 사실상 사라져요. 그러니까 좀 정치력을 이제는 21대 국회에서는 좀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미래한국당은 19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명만 데리고 오면은 교섭단체를 꾸릴 수는 있는 건데 여당보다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 머리 잘 써야 돼요. 이거는요. 지금 아까 인터뷰만 보시면은 원유철 대표하고 윤여중 사무총재 일종의 폭탄 돌리기 하잖아요. 상대가 먼저 하면. 근데 이거는 누가 하나면 다른 쪽에서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미래한국당이 저희 어차피 위성정당과 미래통합 합치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혼자 덩그러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명분이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이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치면 미래한국당도 독자 생존할 명분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가 먼저 가면 다른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럴 때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미래한국당 입장, 미래통합당 입장 얘기해 볼게요. 공수처장이요? 임명권이요? 보세요. 공수처장 임명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당이 추천위원 2명 가지는데 그 야당이란 게 그냥 정의당 이런 야당이 아니라 교섭단체거든요. 보세요. 2명 중에 하나는 미래통합당 무조건 하나 갖습니다. 교섭단체니까.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 합치잖아요. 그럼 더불어시민당이 혼자 그거 추천권 하나 가지려고 있을 명분이 없어져요. 그럼 더불어시민당도 더불어민주당 합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교섭단체가 야당 교섭단체가 어차피 미래통합당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다 미래통합당에 가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 명분을 지금 여전 쥐고 가는 게 맞다. 만약에 미래한국당에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추한권 보셔서 죄송한데 어차피 유성정당 합치겠습니다 했는데 더불어시민당만 그 야당국 추천권 하나 가지려고 우리는 야당입니다. 그리고 독자 생존한다? 이런 명분이 엄청나게 밀리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미래한국당이 먼저 어차피 총선도 져서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먼저 명분 잡고 합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돈 때문인 거죠. 양당 다. 돈? 어떤 돈? 교섭단체가 되면 그렇죠. 교섭단체 만들면 국고보조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1, 2억도 아니고 몇십억 단위거든요. 그러니 이 공수처장의 추천권, 저희 야당목 2명 자리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해결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교섭단체가 낫죠. 이런다고 하면 그건 돈이죠. 국고보조금. 구자원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요. 그러니까 비난은 잠시, 실리는 몇 년 동안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할 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원내대표끼리 먼저 합의를 합니다. 어떤 법안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 본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 그러니까 국회 운영의 한 주체로 참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원내 교섭단체거든요. 뭐 앞서 김태현 변호사는 국고보조금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원내 제3당이 되면 국회 부의장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국회 부의장. 네, 그러니까 원구성을 할 때 제1당에서는 국회의장, 제2당, 제3당에서는 국회 부의장을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더불어민주당과 이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합당이 돼버리고 나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원내 교섭단체가 둘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다라면 원내 교섭단체에게 국회 부의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이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과 실리, 자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뿐만 아니라 양당이 합의를 하면 될 것을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한다라면 어떤 국민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좀 실리를 찾기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개연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정치권의 꼼수 지금 보기가 힘드신지 교수님께서 또 할 말씀. 네. 그러니까 비난은 잠시라는 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이 결과는 2016년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공천 파동부터 하나하나 쌓여온 것들을 다 기억해두고 이래도 안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컨대 국회 부의장이다. 뭐 이런 공직자리 굉장히 좋죠. 뭐 더 많은 이제 국고보조금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고 미래한국당이 실질적인 어떤 독립정당의 역량을 갖고 있느냐, 정책 하나 개발할 수 있는 스텝이나 그런 재정적 역량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을 기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정당사에서 사실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말 그대로 위성정당입니다. 빨리 해산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가져가야지 한국 정당 정치를 원상복귀시키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 여론이 김관욱 교수님 말씀처럼 이 꼼수 정당이니까 빨리 통합해라 라는 국민의 압력이 거세서 결국 통합을 한다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화가 되겠지만 이게 국회 부의장 자리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 그다음에 정책연구위원 임명 굉장히 많은 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한 석만 더 모셔오면 그분이 원내대표를 맡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누릴 수 있는 실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싶은 유혹에 굉장히 지금 많이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하신다라면 원래 약속했던 대로 5월 원구성 전에 이 합당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반대예요. 캐스팅 보트요? 80개, 20개 합쳐 100개인데 무슨 캐스팅 보트예요? 그 20개가 과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좌지우지. 예전에 국민의당처럼 그 30명을 데리고 과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만 캐스팅 보트인데 어차피 80개에다 20개 더해봐야 100개입니다. 80개나 100개나 캐스팅 보트 못 돼요. 그거 하나. 자리 이제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국회법을 보면 그게 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야 합의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고 가정하고 상상하고 말씀드리면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이나 어차피 같은 집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상임위원장 하나 주고 제3교섭단체 미래한국당 교섭단체 하나 주나 합쳐서 미래통합당 2개 주나 어차피 전체 야당목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국회 부의장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실리도 거의 비슷할 거다. 돈 빼놓고는. 그러니 돈은 그냥 당원들한테 죄송합니다. 당비 좀 더 주세요 하고 모으고
빨리 하나라도 합쳐서 명분 주고 가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총선 참패한 이 상황에서 그거라도 명분 주고 먼저 나가야 더불어시민당도 더불어 민주당 합치고 따라온다. 여기서 미적대지 말자. 근데 미적대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텐데 미래통합당에 지금 비대위도 못 꾸리고 지금 거의 뭐 아무 당부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유철 대표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음 스텝으로 미래통합당에서 비대위원장 선정하고 나름 임시 지도체제 꾸리면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라. 그게 살 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위대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꼼수 아닌 정도로 가야겠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열띤 토론 잘 들었는데요. 또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퇴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교수님. 열린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1번 당선인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정치라는 것이 언제까지 반복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례 명단은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리고 공당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밝혀서 어디까지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쭉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당선자가 뒤에 있는 후보군이 앞으로 땡겨달라 이런 것을 국민들이 어떤 국민이 이거를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정권은 국민들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투표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재투표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 이건 변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변동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스스로가 사퇴하는 건데 사퇴라는 이 압박의 정치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지향하는 정치인가? 저는 그렇다 그러면 이건 민주정치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이러한 정치들은 사실상 우리가 빨리 제거해야 되는, 해소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잔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열린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1대 이제 국회 당선인 가운데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되죠. 네. 일단 이제 총선 전에 최강욱 비서관의 경우에는 그 표창장이 아니라 그 인턴 그 활동 증명서를 작성을 해준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재판 기일이 총선 이후로 잡혔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아마 이제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서 그 유무죄가 좀 가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최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이 기소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법정에서 이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래통합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당의 어떤 재건을 위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시 와서 이제 좀 힘을 써달라, 어떤 재건을 해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도 어쨌든 긍정적인 입장인 거는 같아요. 절대 안 한다는 말은 안 했던 거로 얼마 전에 이제 지금은 일단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심재철 원내대표입니다. 당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이제 넘버 2인 원내대표가 대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찾아가서 만났을 때 절대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진이 열어둔 건데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최선책은 아닙니다. 왜? 어쨌든 뭐 나중에 선거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간판을 걸고 총선에 치렀는데 어쨌든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참패에 물론 황교안 전 대표만큼 책임이 있는 건 아닌데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선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최선책이 아니면 지금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거고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지금 이 비상 상황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만의 인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수습하는 능력, 더군다나 어쨌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결국 경제가 계속 이슈일 거고 이 경제 문제가 다음 대선까지도 이슈라고 갈다고 봤을 때 그 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만한 사람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서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지금 비대위원장이 가장 큰 역할들은 뭐냐면 이 의원들을 좀 누르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누르고 간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도 좀 누르고 강한 리더십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원들과 당선인한테 끌려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을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최선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만한 카드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자로서 빨리 한번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맡지 않을지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얘기가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미래한국당이 과연 꼼수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 이것에 대한 입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강제해낼 수 있다라면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어떤 통합에서부터 이 수습을 좀 해나갈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임시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쓰러져가는 어떤 집에 그 기둥을 붙드는 역할 그 이상을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전권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김종인 위원장 연말이라는 시한을 못 박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연말 그리고 정권 네. 그리고 모든 당선자들이 일치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연말까지는 본인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어떤 위기가 요번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누적된 것이고 계속해서 수습의 방식을 이렇게 명망가를 모셔오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그 일환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보면 계속해서 실패를 봤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상징성의 인물로 뭔가 그것을 이렇게 미봉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반복인데 이번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뭘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는 당원과 진정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창조적 파괴로서 어차피 비대위원장은 누가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관리형으로 짧게 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성을 갖고 싸워야죠. 싸우고 실질적인 어떤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새로 출발하는 그렇게 해서 인물도 세대 교체를 이뤄내고 새로운 인물들이 충원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내용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이 돼야지 자꾸 일종의 이제 거인 뒤에서 숨어가지고 안정성을 회복하는데 그 안정성이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모면하는 그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골마 터지는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봅니다. 저게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연말까지 얘기한 건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 자기 대선의 킹메이커를 하고 싶다라는 그걸 거예요. 만약에 비대위가 지금 짧게 가면 원래 이제 올 7월에 전당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부터는 대선 후보 경선판에 들어가요. 그러면 김대현 비대위 3개월하고 빠지면 차기 이제 지도부가 이제 그 대선을 관리할 텐데 김종인 비대위원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올 연말까지 가면서 바로 이제 대선 경선판으로 전환하는 아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 비대위원장을 맡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빠른 호흡으로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요. 조주빈에게 속아서 1,000만 원 넘는 큰 돈을 뜯겼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채널A 취재 결과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조주빈이 붓다, 그러니까 강훈을 개입시켰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언론인, 정치인 같은 유력 인사들이 어쩌다 20대와 미성년자가 쳐놓은 덫에 걸린 것인지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붓다 강훈은 조주빈에게 범죄 수익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주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강훈을 내세웠다는 주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윤 전 시장의 연락처를 손석희 JTBC 사장을 통해 알아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훈은 이 연락처로 윤 전 시장을 접촉해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과 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이 택배 등 수화물을 통해 강훈의 지인 주소로 현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조주빈은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JTBC에 출연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는 윤 전 시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이 같은 편취 외에도 박사방 홍보 등에 도움을 준 대가로 강훈에게 일정 금액을 건넨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수익을 환전한 강훈에게 일당 명목으로 100만 원씩 챙겨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방금 보신 강훈, 조주빈의 오른팔과 같았다고 하는데요, 부차장님. 네.
근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강훈이 주장하기를 네. 협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주빈의 그 현금책, 그러니까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제 강훈인데, 어떻게 보면 뭐 공범으로 지금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어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조지 부인의 협박에 못 이겨서 내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뭐 피해자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구속이라는 어떤 뭐 위협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어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김 변호사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저희 말씀도 드렸지만 이 언론인들이나 또 정치인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도 이해가 못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나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뭐 윤장현 전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광주라는 어떤 큰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지냈으면 사실은 어떤 굉장한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기는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광주의 시장을 4년 동안 지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속아가지고 뭐를 청탁을 하면서 돈을 벌였다는 게 딱히 납득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상상들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보냈느니, 뭐 손석희 전 JTB 사장은 왜 그러니 하는 건 사실 사건의 본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경찰에서 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자세한 내용들은 뭐 우리가 야릇한 상상을 하지 말고 경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지켜보시죠. 네. 네, 저 교수님. 예. 이 조주빈이 이 강훈을 여러 가지 사건에서 어쨌든 자금책으로 삼은 걸 보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다 좀 짐작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동업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 믿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범죄 수익금이 나오면 돈을 관리하는 게 믿지 않으면 그걸 잘 맡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범죄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이거를 가져오게 하거나 뭐 또 그걸 현금화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화폐로 받은 것을 이걸 이제 우리 현찰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시키고, 또 예컨대 뭐 이런 박사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미성년자한테 맡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돈을 뭐 갖고서 도망을 갔다, 뭐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은 서로 간에 이제 신뢰라는 게 사실 없죠. 모든 게 이제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둘씩 이 강훈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연령대 학생이죠. 학생이 예. 범죄의 주도자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 인사들이잖아요. 유명 인사들이 이런 어린 친구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놀아났다, 속임을 당했다, 뭐 이런 건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연령대가 너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범죄를 벌이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과거에 비해서는 뭐 현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이번 차에 좀 드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 문제는 좀 바로 요 질문 뒤에 바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차장님 보면은 지금 굉장히 조직적인 느낌이 든다 보이는데, 이러면 범죄단체 조직죄 뭐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어떻게 나눠져 있었고 실제로 그 역할을 역할 분담해서 뭐 무슨 범죄에 연루가 됐는지가 이제 법적으로 좀 확인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 조주빈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범죄 행위를 기획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강훈의 경우에는 실제 현금을 찾아와서 이 조주빈에게 이제 전달한 이 자금책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기소를 한 이 검찰 입장에서는 그 범죄단체로 이 기소를 해서 이 처분을 받게 되면 이 무기징역 이상까지 아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죄단체 구성 요건이 되는지를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학생인 강훈 이런 얘기들 짚어봤는데요. 강훈보다도 더 어린 중학생들도 사고를 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17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서 난 사고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SUV 차량을 들이받아서 난 사고인데요. 네,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낸 사고였습니다. 저 자바자바하고 막 도망가고 뒤에 경찰 따라붙고 이렇게 하는군요. 네, 지금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자, 충격적입니다. 네, 이 사고를 낸 학생들이 지금 중학생이라는 거예요. 변호사님. 네. 만 14세가 안 돼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는 겁니까? 뭐 일단 그렇게 알려져는 있어요. 뭐 현행법 따랐다면 형사미성년자가 14세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대상은 되진 않아요. 형사처분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를 가는 게 아니라 소년원을 정도 가는 거고, 뭐 더 경한 처분이 내려면 이제 가정보호처분에 임시이소 위탁 이런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옥 가서 전과 생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처벌이 아무래도 일반 형사사건보다는 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촉법소년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형사미성년자를 연령을 낮추는 얘기들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항상 찬반 논란이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미성년자 14세 너무 높다. 낮추는 게 맞다. 왜? 이거 언제 만든 거냐면 60년대 초인가 만들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60년대 초와 14세고 지금 14세가 같습니까? 당시에 60년대 초의 14세란 기준은 당시에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나던 나이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삼은 거예요. 2차 성징이 일어나면 그래도 일어나기 전에는 아이로 보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차 성징이 일어나는 평균적인 나이들로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의 지적 발달 수준도 훨씬 낮고요. 낮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60년대 초반에 만들어낸 이 14세라는 나이가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두 세대가 지났는데 이걸 계속 유지한다? 저는 이건 무리가 있다.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낮출 필요가 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누가 위헌 소송을 해서. 근데 합헌 나왔습니다. 합헌 나왔던 이유는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헌지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야. 그렇게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한 번쯤은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왜? 지금 학생들이 걸리면 뭐 일부긴 하겠지만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 경찰 가서 아저씨 저 촉법인데요?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안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해봐야 어차피 감옥 안 가.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좀 보고 그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보면은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사고 현황을 한번 보면요. 아이고, 지금 몇 건이죠, 이게? 아이고, 네, 856. 정말 많습니다. 이 지난달에도 대전에서 촉법 소년을 포함한 이제 중학생들이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대학생을 쳐서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촉법 소년들이 이를 좀 이용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 사망한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 인원이 94만 5천 명입니다. 그만큼 이 10대의 그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한 이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그 요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전과자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가볍다라는 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 그 소년의 연령을 대폭 낮춰서 그 연령대라 하더라도 이렇게 무면허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성인에 준해서 아주 중대한 이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이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끔찍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